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미국에서의 사회생활 할 때 처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최근에 한 구독자분께서 제 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한국에서 모 대기업을 다니는 한 유튜버가 한국 대기업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그런 썰을 푸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랑 제 채널 이 두 개를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궁금해 가지고 검색을 해 봤어요. 한국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그분은 유학 채널은 아니고 한국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서 살아가는 뭐 노하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저도 그거를 한번 들어가서 봐 봤어요. 근데 보다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녀봤어요. 저도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취업이 안 돼서 잠깐 한국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하다가 도저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을 돌아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일단 첫째로 곤모술수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한국의 정상의 대기업에 다녔었어요. 근데 그 대기업에 이제 하청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하청업체가 납품하는 거를 평가하는 실험이었어요. 그 평가하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일단 제가 미국에서 온 박사니까 저희 팀 임원이 그 하청업체 가서 걔네들이랑 같이 연구개발을 하고 오라 라고 하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야, 미국에서 온 박사가 저 하청업체 어디 이제 가서 실험하고 온대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저희 팀에 경쟁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 임원이랑 저쪽 팀 임원이랑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우리 임원이 잘 나가면, 우리 임원이 승진하면 저쪽 임원은 나가야 되고 저쪽 임원은 승진을 못하고 뭐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죠. 근데 저쪽 팀에서도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채고 그쪽 팀 사람들을 파견을 보낸 거야. 근데 그쪽 팀에는 막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박사가 없는 팀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팀은 이렇게 뭔가 연구개발 R&D를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박사들이 좀 있었는데, 저쪽 팀은 이제 공장에서 막 기계 돌리는 그런 팀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양산을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쪽엔 박사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런 힘든 일은 박사들이 잘 안 해요.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고. 보통은 이제 좀 삼류대 나온 학부 출신들이 좀 그런 데 많이 배치가 돼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 나가버리니까 명문대 출신들은 거기에 이제 인사과에서는 잘 안 앉혀요.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에는 항상 이제 뭐랄까 삼류대 출신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어요. 그런 힘든 일에 항상 앉혀요. 이렇게 거기 아니면 그 회사 나가서 딴 데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박사가 미국 기술을 동원해서 개발을 한다. 근데 저쪽 팀 그 사람들은 다 학부 출신이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인데 그쪽 팀 임원도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야, 저쪽한테 밀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진짜 되게 정말 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하청업체에 파견을 갔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험해 보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실험 장비 옆에 항상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는 뭐 하는 거냐면 실험 장비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실험 데이터에 거기서 컬렉트를 해가지고 보통 거기서 이제 컬렉트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장비 옆에 항상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암호가 있어요. 암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래서 그 실험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암호를 걸어 놓고, 왜냐면 그거를 또 며칠 있다 다시 와가지고 또 실험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하드에 저장해 놓는 게 맞죠. 그래서 거기 컬렉트한 데이터 옆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암호를 걸어놨어요. 암호를 걸어놨는데 정말 충격적인 게 그 옆팀 애들이 그 컴퓨터를 제가 암호를 걸어놨거든요. 그거를 뭐 물론 아주 심플한 암호였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남들 보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그거를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받아가지고 그 암호를 풀어가지고 제가 실험해 놓은 걸 다 털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 옆팀에 있던 애들이. 그래서 훔쳐간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겪었을 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얘네들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정말 문화 속에서는 이런 권모술수가 이렇게 막 넘쳐나는 곳에서는 정말 내가 뭐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제가 걔네 팀이 연락이 욕했어요. 연락이 욕했고. 근데 웃긴 거는 얼마 있다가 우리 팀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저쪽 팀은 박사가 없는 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팀은 박사가 많은 팀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미국 박사였고 또 국내 박사도 있어요. 근데 국내 박사들이 또 저한테 그런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왜냐면 승진 포인트라든가 뭐 그런 거를 해외 박사를 먼저 챙겨주는 그런 또 안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그 조직에. 그래서 국내 박사들은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거 해외 박사보다 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험을 했어요. 또 실험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 전자제품의 열을 평가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1600번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1600번. 그래서 그 실험 조건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00번이니까 40번씩 그러니까 40개의 샘플을 40번씩 해가지고 1600번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가 상당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실험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아웃라이어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값 이외를 벗어난 이상한 값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원래 우리 자연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뭐 어떤 전자제품이 80도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80도가 타겟이었다 하더라도 뭐 50도 나오는 샘플이 뭐 한 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100도가 넘는 샘플이 한 개 정도 나올 수가 있고 반드시 이런 이상 데이터가 나와야 맞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완전 완벽하게 이론과 일치하는 너무 아름다운 데이터인 거예요.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평가한 사람한테 가서 이거 로 데이터 좀 보여달라고. 로 데이터는 뭐냐면 그 레포트에 보고한 거 말고 장비가 측정한 실제 값 있잖아요. 그걸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시죠? 그게 왜 필요하시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로 데이터는 어느 값으로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팀인데도 방어적으로 막 쌀쌀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시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계속 설득을 했어요. 이거가 좀 이상해서 보고 싶다.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저를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실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 거야. 아니 1600번 했다며. 근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1600번 한 데이터는 어디서 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 몇 년 전에 했던 이전 제품에 1600번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자기가 한 번만 실험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비율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1대 1.1이면 1.1을 곱해가지고 몇 년 전에 했던 데이터에서 1.1을 곱해가지고 지금 그래프를 만들었다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완전 구라잖아. 그러면 그 몇 년 전에 했던 데이터는 그러면 1600번 진짜 한 거냐? 그랬더니 그때는 또 그것도 요 팀이 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또 그 이전 데이터에서 또 몇 배를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가란 거야. 내가 얘네들하고는 일할 수 없겠다. 한국 대기업은 권모술수가 너무 많아요.
삼국지에 나올 것 같은 온갖 사람들을 속이는 권모술수가 너무 많아서 그 권모술수를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한국 대기업에서는 이제 우뚝 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한 그 유튜브 채널에서 결국 그 내용이 그거야. 다 권모술수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뭐 직장 상사를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 뭐 동료들과는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 처세술, 그러니까 온갖 권모술수에 대한 내용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미국에서는 그런 권모술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굉장히 사회가, 특히 엔지니어링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요. 그래서 미국 데이터가 어떤 사람이 1600번을 그 측정했다는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로 데이터 보여달라 그러면 정말 1600번 그 기계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있고 그대로 플라팅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옆 팀이 내 데이터를 훔쳐가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살면 돼요. 미국에서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살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그게 성과가 좋으면 나는 연봉이 오르고 나는 승진하는 거고, 내가 성실하지 못했고 내가 한 업무가 실패했다면 연봉이 깎이고 승진을 못하는 거고.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한국은 왜 그게 안 되냐면 그 아주 사회의 기본 룰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뭔가 내가 미국 박사가 아니어서 인정 못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학벌이 안 좋아서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뭐 직장 상사랑 같은 고향 출신이 아니라서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뭐 내가 뭐 성별이 어때가지고 인정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권모술수가 한국의 사회생활에서는 너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 대기업 다닐 때 미국에서 갓 들어온 그 부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학교 다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한인이었어요.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쯤 미국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산 다음에 미국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미국 대기업, 막 실리콘밸리 유명한 미국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15년인가 다니고 이제 한국에서 부장 말년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한 다음 해인가 뭐 한 1, 2년 만에 임원을 달고 그렇게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모습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순진했어요.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진하게 그냥 자기 일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뭐 딱히 나쁜 짓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임원이 되면서 막 변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온갖 거짓말과 권모술수를 막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하시더라고요. 왜 한국 사회 와서 그렇게 변하냐면, 그 착하고 순진했던 사람이 왜 변하냐면 한국 사회에 권모술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아니 옆 팀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암호까지 걸어놓은 걸 암호를 풀고 훔쳐가다니, 그 도둑질이잖아.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팀에서도 아니 1600번을 실험했다고 하면 1600번 실험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실험해놓고 무슨 1600번을 실험했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그런 사회 자체에 뭐랄까 정의 구현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권모술수에 되게 강해야 돼. 막 정말 삼국지에 보면 온갖 권모술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되게 오래 살다 온 사람들 보면 뭐 1, 2년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들 말고 미국에서 막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직장생활 한 20년 하고 갓 귀국한 사람들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순진하고 되게 순수해요. 그냥 자기 일 그냥 맡은 일만 묵묵히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그냥 집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사회 전체가 막 뭔가 겉모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막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채널에 그렇게 영상을 남기신 분이 계셨거든요. 자기 회사에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가 귀국한 한인이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좀 이상하게 변하시더라고 막 그랬는데 그게 한국 사회에 물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각이란 거는 결국엔 그런 모든 어떤 기억들의 조합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도 우리 뇌세포 하나하나에 있던 기억들이 전부 다 조합되면서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그 클라우드 하나하나에 있는 머신러닝한 데이터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인이라는 어떤 컬처도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과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인이라는 어떤 컬처, 한국인의 보편적인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뭐랄까 특히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연구할 때 연구 윤리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거짓말하거나 뭐 남의 거 훔쳐가고 뭐 고가 가지고 막 나 음해하고 이런 일 별로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하루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 문화가 있냐면 결국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경험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군대도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군대 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등병이었을 때 병장들이 특히 막 말년 병장들 뭐 이런 상병들이 자기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지 설거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가 라면을 먹었으면은 지 설거지를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임들한테 주면서 야 설거지 좀 해와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때 같이 설거지 하면서 그 고참들 욕을 엄청 했던 그 이등병들이 지가 제 동기들이죠. 지들이 상병되고 병장 됐을 때는 지들도 라면 먹고 야 설거지 좀 해와 밑에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그렇게 욕했으면은 지들이 병장 되고 상병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신입사원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뭐 과장님들, 부장님들의 잘못된 패턴을 그렇게 욕해놓고 지들이 과장님, 부장님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정화를 해야 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병장 됐을 때 제 라면 밑에 애들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병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먹은 라면 설거지를 제가 했어요. 왜? 내가 먹었으니까. 내 똥은 내가 치워야 되니까. 그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제 밑에 상병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원했던 거는 이 체제를 백업하는 거야. 자기들이 상병 됐을 때 이제는 밑에 애들한테 시키고 싶은 거, 자기들이 병장 됐을 때 이제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니 이 병장은 지가 끓인 라면을 지가 설거지 해먹네? 나를 싫어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 살 때 온갖 겉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국에 건너오는 순간 좀 리셋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왔을 때 그 바다를 건너서 날라오잖아요. 그 날라오실 때 한국에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미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 온갖 겉모습을 잊어주세요. 저는 이제 저는 솔직히 이 채널이 요즘 되게 부담스러운 게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미국 사회는 겉모습수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도 경쟁이 있고 뭐 전략이 있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어둠의 겉모습수가 사회에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으면은 돈 잘 벌고 승진하는 좀 투명한 사회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가끔 구독자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경험한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댓글에 남기시는데 그걸 읽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막 온갖 그 겉모습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자기가 겪었던 겉모습을 막 얘기하면서 미국은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걸 하나하나 댓글을 해 드리자면 그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분들의 댓글을 읽고 답변해 주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어두운 겉모습수가 사회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국 건너오실 분들은 막 그런 한국에서 대기업 막 그런 다니는 사람들이 한 유튜버 거기에 나오는 거는 아 그냥 한국 문화는 이렇구나라고만 배우시고 그거를 미국에서 적용할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미국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오시거나 한국에서 사회생활 좀 많이 하다 미국 건너오시는 분들은 그 머릿속에 엔지니어링 문화는 이렇다는 어떤 선입견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미국에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시는데 미국 애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왕따 당하고 결국엔 나중에 뭐라고 푸념하냐면 아 미국 애들 인종차별 되게 심하다 그러는데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미국 사회에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은 좀 미국에 와서 리셋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채널 구독자 중에 몇 분 계시는데 한국에 석사하고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대학원을 맛을 봤잖아요. 아, 대학원이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오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게 한국 대학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대학원 석사를 나왔다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시면서 아, 대학원이 이런 거야.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편견을 가지고 미국 박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성공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석사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박사를 넘어오시는 순간 철저하게 한국 석사 과정에서 배웠던 랩 컬처를 철저하게 잊어버리시고 철저하게 파괴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새롭게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배운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오시는 모든 분들은 바다를 건너서 날아오시는 순간 한국에서의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고 응애응애하고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배우세요. 절대로 한국에서 배웠던 컬처를 미국에서 반복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 애들이 싫어요. 미국 애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부도덕하고 잘못된 컬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당신을 왕따시키고 멀리할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고 싶거든요. 그럼 한국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국 돌아가서 다 실패하고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미국 인종차별 진짜 심하다라고 또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실 때는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한국 대기업 유튜버들이 하는 채널은 미국 건너오실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